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만남 원팀 기조. 생각보다는 저는 좀 빨리 만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1, 2주 더 버티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저는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막 물어뜯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당장 뭔가를 이낙연 후보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협력하는 제스처 이 정도로도 본인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한 발 잘못 디디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고 또 광주, 봉하마을 등등을 방문하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어쨌든 이제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본격화했는데, 먼저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이른바 원팀 기조, 이것이 한번 만나긴 했는데 잘 될까? 어떨까? 이러저런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잘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잘 잘 됐다.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낙연 후보랑 오늘 만나냐 내일 만나냐 언론만 관심 있는 얘기고, 사실 네. 5개월이란 긴 노정을 놓고 보면 한 달 안에만 만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네. 만나고 도지사 사퇴하고 대통령 만나는 일정까지를 잡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정이 이렇게 스케줄 됐다는 것은 이낙연 후보 측이 완전히 협조했다. 완전히 예. 협조했다. 그러니까 딱 도지사 사퇴 전날로 맞춰서 쭉 일정이 진행되도록 그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는 날짜를 그렇게 몇 개를 골라갖고 지사 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거꾸로 대통령님 만나는 날짜가 잡히고 나서 다른 것들이 역순으로 됐다라고 보면, 일단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협조했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임 고문직 수락을 놓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서 이러쿵저러쿵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그 밑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낙연 후보가 들어가는 건 급이 안 맞죠. 네. 예전에도 그래서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그럼요. 맡게 돼 있죠? 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문재인 후보랑 겨뤘을 때도 2012년에 상임 고문을 맡은 바 있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특이하게 추미애 후보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전 당대표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네, 예전에 네. 하여튼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들어갔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추미애 상임 선대위원장은 선거만 하러 다녔어요. 차 타고 전국을 돌고 돌아다녔군요. 예, 실질적으로 선거에 대한 지휘를 이해찬 공동선대본부장이 했기 때문에 선대본부장이란 어떻게 보면 이제 격에 안 맞는 자리를 수락을 한 건데, 힘은 있는 예, 자리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일선에서 이 선거를 지휘하면서 다니실 거냐,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잘 갖췄다. 그런 네. 점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 상임 고문 자리를 이렇게 잘 배정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보고, 이제 하나 남은 과제는 이 원팀을 만든다. 의원 몇 명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네. 곧 발표를 하겠지만 이재명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새로운 인물들을 구상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재명 표의 미래는 이렇다라는 어떤 그 내각의 그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즉 민주당 내에서 몇 사람하고 합치는 이런 문제를 벗어난 좀 큰 틀에서 집권 세력으로서 어떤 의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저는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만남 원팀 기조. 네, 생각보다는 저는 좀 빨리 만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1, 2주 더 버티시지 네.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글도 올렸죠, 거기 비판하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전두환 발언도 그렇고 개사가 발언도
또 그 발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이 굉장히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호남 민심도 굉장히 결집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가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명분이 좀 생긴 거죠. 예. 이렇게 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갈등이 있었던 차에 갑자기 또 득달같이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도 이게 좀 원래 좀 약간 이 냉각기를 가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분을 만들어져 버린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진영 쪽에서 보면 정말 이 윤석열 후보의 이번에 이 그 큰 두 실수는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에 큰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저는 당장 뭔가를 뭐 이낙연 후보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어떤 협력하는 제스처 이 정도로도 본인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럼 크게 어떤 이른바 그 원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뭐 보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달 남았죠. 지금 3월 초까지 하면 11, 12, 1, 2, 한 4개월 5달, 4, 4개월 5개월 이상 남지 남은 거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아마 연말을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결속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저희 반대편이 우리 쪽 후보도 좀 결정이 되고 네. 또 우리 진영의 어떤 선대위라는 이런 구성이 돼서 진영이 좀 짜여졌을 때 그때 상대가 이렇게 명확해져야. 딱 이렇게 딱 결속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막 물어뜯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감정이 그게. 네,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윗선이 아니고 밑바닥에 민심이에요, 민심. 그런데 그 민심이 이제 서로 지지하던 기반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이낙연 지지층이 그러면 이재명 지지층하고 결합하는 부분, 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도덕성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그 부분이 일단락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어제 그 유인태 전 의원이 라디오 출연하셔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걸림돌은 유동규다 이러면서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상당한 이 후보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후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 뭐 큰 상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뭐 유동규 씨가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재명 지사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일을 꾸몄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100억을 전달했다라든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나오지 않는 이상 벌써 별로 지금 그럴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유동규 후보를 강하게 지금 유동규 씨를 완전히 강하게 내쳐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반발을 통해서라도 뭔가 증언을 하거나 진술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말씀은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벌써 이슈는 대장동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대선 국면이 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중소상공인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거냐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지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은 내부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부딪히겠지만 본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대선에서 본선 후보가 상대당 후보의 네거티브에 매달려서 대선을 이긴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 이슈는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되고 만약 그 결과 과정에서 그 연루가 된 것이 드러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문제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어떤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지금
초반에 기본주택, 기본소득, 또 기본금융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정책이 어설프다, 뭐 굉장히 비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 이것이 다시 전면으로 부각하게 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공격하려면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뭘 못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 대장동 이슈가 물론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매달려서는 승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이슈와 이제 대선의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네.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이제 수사기관, 사정기관이라는 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이제 습성화돼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본 후보가 선출되면서 제가 볼 때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어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빨리 이렇게 소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소환을 빨리 당기고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기소할 사람하고 이렇게 끝내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장동도 보면 어쨌든 그 배임을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규와 이런 몇몇 측근들을 구속하고 이런 차원에서 처벌하는 수순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국민들은 좀 석연치 않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MB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게 이제 선거 국면으로 막 휘몰아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쨌든 공세를 계속하겠지만 이게 이 어떤 그 선거로 몰입하는 이 국면을 다시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사건으로 계속 붙잡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객관적으로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부분은 어쨌든 본인의 이제 발목을 잡는 하나의 찜찜한 부분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만나시고 뭐 하는데 근데 어쨌든 차별화 이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정권 심판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에서 문정권하고 차별화를 못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에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이렇게 좀 완만하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네.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탄압이라든가 이런 이제 싸움의 국면에서 과연 누가 나의 일자리, 나의 집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현주 의원 얘기 중에 그 대통령과의 이 차별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건 김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등을 가장 크게 돌리고 있는 집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소상공인 네. 힘들거든요. 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저 고생을 다 했는데 기재부는 무슨 3달치에 대해서 80%를 줄까 말까 하는 것도 안 주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으셨고요. 충격에 의해서 생겼던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이 하나 있고 청년층의 미래가 없다. 이거랑 그다음에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 집 가진 사람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의 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와 서울의 민심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도 훨씬 높거든요. 이게 딱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침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을 펴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올 것인가 본인의 역량이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문제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뭐 통치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비전을 주라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점과 이제 소상공인 문제를 포함해서는 결국 이 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어떻게 할까인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와서 빚은 내가 관리하는 곳간에서 질 수 없으니 개인들 당신이 지시오라고 떠밀어 놓고 빚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젠 대출도 못하게 하겠다고 막고 있어서 기재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는 홍남기 부총리를 신임하면서 생기는 이 갈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룹 내에서도.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개혁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이 소상공인들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선명하게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와 크게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 지점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정치에서는 이제부터는 외줄타기이기 때문에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발 잘못 디디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어쨌거나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네거티브 가지고는 안 된다. 여야 관계없이 앞으로 점점 더 이 국가 비전, 향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